깍두기 없는 설렁탕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삭한 무에 칼칼한 국물이 배어든 그 맛은 설렁탕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완벽한 짝꿍이죠. 그런데 이 깍두기가 사실 원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깍두기보다 먼저 조선의 밥상을 차지했던 김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석박지입니다. 석박지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할머니가 담가주셨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밥상에서 무로 담근 김치라고 하면 깍두기가 아니라 석박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깍두기가 나중에 등장한 신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석박지는 대체 어떤 김치이고 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리고 어쩌다 후배격인 깍두기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주게 된 걸까요? 오늘은 잊혀진 김치 석박지의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석박지가 뭔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석박지는 무와 배추를 함께 썰어서 담그는 김치입니다. 참고로 표준어는 석박지인데 석박지라는 발음이 더 널리 쓰이다 보니 방언으로 분류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료를 썰어서 섞는다는 점입니다. 깍두기처럼 네모난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썰기 하는 게 아니라 무와 배추를 함께 썰어서 버무립니다. 석박지라는 이름의 유래도 흥미롭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섞어서 박은지, 그러니까 섞어서 담근 김치라는 뜻에서 왔다는 겁니다. 무와 배추를 섞어서 담그니까 석박지, 이게 발음이 변해서 석박지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옛 문헌에는 석박지 외에도 석박지 등 다양한 표기가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표기의 혼란 자체가 이 이름이 문어체가 아닌 구어, 그러니까 실제 부엌에서 쓰이던 말에서 비롯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깍두기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역시 써는 방식입니다. 깍두기는 무를 네모난 주사위 모양으로 깍둑썰기 합니다. 깍두기라는 이름 자체가 깍둑썰기에서 온 거죠. 반면 석박지는 무를 납작하게 점입니다. 두께는 보통 반 센티미터 정도 한 입에 넣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재료 구성도 다릅니다. 깍두기는 기본적으로 무만 들어갑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쪽파나 갓을 넣기도 하지만 주재료는 어디까지나 무 하나죠. 반면 석박지는 처음부터 무와 배추를 함께 씁니다. 비율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보통 무와 배추를 비슷한 양으로 넣거나 무를 조금 더 많이 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숙성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깍두기는 무를 도톰하게 썰기 때문에 간이 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성시켜 먹는 경우가 많죠. 반면 석박지는 재료를 얇게 썰기 때문에 간이 빨리 뱄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이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겉절이처럼 가볍게 즐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래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깍두기보다는 빨리 먹는 김치에 가까웠습니다. 맛의 결도 다릅니다. 깍두기는 아삭하고 단단한 식감이 특징이죠. 씹을 때 무의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반면 석박지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얇게 썬 무와 배추가 양념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르르 녹는 듯한 식감을 냅니다. 배추의 부드러움과 무의 아삭함이 한 입에 같이 느껴지는 게 석박지만의 매력이죠. 그렇다면 석박지는 얼마나 오래된 김치일까요? 기록을 추적해보면 생각보다 그 역사가 깊습니다. 석박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중기 문헌인 산림경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숙종 때 실학자 홍만선이 쓴 이 책은 농업과 일상생활 전반을 다룬 일종의 생활백과사전이죠. 여기에 이미 석박지와 유사한 형태의 김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석박지와 가장 가까운 조리법이 기록된 건 1809년에 쓰인 규합총서입니다. 빙어각이 씨가 쓴 이 책은 조선 후기 양반가의 살림살이를 총망라한 가정백과사전이죠. 여기에 석박지 담그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와 배추뿐 아니라 가지, 오이, 동아, 갓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고추와 갖은 양념을 더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조기젓이나 준치, 밴댕이젓, 굴젓 등의 젓갈을 이용하고 낙지나 전복, 소라 같은 해산물까지 넣었다는 기록이죠. 이미 이 시기에 젓갈과 해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석박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800년대 말에 쓰인 시의전서에도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등장합니다. 시의전서는 작자 미상의 조리서인데 당시 반개서 실제로 해먹던 음식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도 무와 배추를 함께 담그는 김치 조리법이 수록되어 있죠. 재밌는 건 궁중에서도 석박지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입니다. 조선왕조 궁중 음식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수라상에 오르는 김치 중 하나로 석박지가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로 정조 때 원행을 묘정리의 꾀에는 N 자궁께 올린 수라상의 침체로 석박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한자로는 교침체, 그러니까 섞어서 담근 김치라고 표기했죠.
궁중에서는 특히 재료를 얇고 고르게 써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칼질의 정교함이 곧 음식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개서도 석박지는 귀한 손님상에 올리는 김치였습니다. 통배추 김치가 대중화되기 전 배추는 지금처럼 흔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들어간 석박지는 그 자체로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여겨졌죠. 특히 가을 거디가 끝난 뒤 햇배추와 햇무가 나올 때 담그는 석박지는 계절의 별미로 사랑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석박지가 이렇게 오래되고 귀한 김치였다면 깍두기는 대체 언제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깍두기 탄생 설화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깍두기의 기원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조의 딸 숙선옹주가 처음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는 일화죠. 1940년에 나온 조선 요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름은 각도끼라고 했는데 도끼를 없앤다는 뜻의 한자를 빌려 쓴 것이죠. 이 이야기는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화를 뒷받침하는 공식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숙선옹주의 나이입니다. 정조가 승하했을 때 숙선옹주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8살 꼬마가 새로운 김치를 개발해서 아버지에게 바쳤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숙선옹주가 오빠인 순조에게 바쳤다고 보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음식의 기원에는 이런 식으로 왕실이나 유명 인물을 끌어다 붙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야 음식의 권위가 생기고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니까요. 그렇다면 깍두기의 실제 기원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시점을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800년대 초중반에 석박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박지는 무와 배추를 얇게 저며서 함께 담그는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만 따로 떼어내 담그는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써는 방식도 달라졌죠. 얇게 저미는 대신 네모나게 깍둑썰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석박지에서 무만 독립해 나온 김치가 바로 깍두기의 원형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실용성입니다. 물을 얇게 저미려면 칼질 솜씨가 필요합니다. 두께를 일정하게 맞춰야 간이 고르게 베고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반면 깍둑썰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굳이 장인의 솜씨가 아니어도 누구나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죠. 바쁜 살림에 빠르게 김치를 담가야 하는 서민 가정에서는 깍둑썰기가 훨씬 효율적이었을 겁니다. 둘째는 저장성입니다. 얇게 썬 석박지는 빨리 익고 빨리 물러집니다. 겉절이처럼 바로 먹기에는 좋지만 오래 두고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반면 도톰하게 깍둑 썬 무는 아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한겨울 동안 꺼내 먹어도 무의 단단함이 살아있으니 저장 김치로서 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셋째는 배추 사정의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결구 배추, 그러니까 속이 꽉 찬 배추가 점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배추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지만 결구 배추가 들어오면서 배추 재배가 늘어났죠. 그러자 배추는 배추김치로, 무는 무김치로 따로 담그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굳이 무와 배추를 섞어서 담글 필요가 줄어든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깍두기는 점점 석박지와 별개의 김치로 정체성을 갖춰갔습니다. 1800년대 후반 문헌에는 깍두기가 석박지와 구분되어 독립된 김치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시의전서에는 전무라는 이름으로 깍두기 조리법이 등장하죠. 처음에는 석박지의 변형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 어느새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깍두기가 석박지를 완전히 밀어내고 무김치의 대표 자리를 꿰찬 건 사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석박지와 깍두기는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외식 문화의 확산입니다. 특히 설렁탕집의 등장이 깍두기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일제강점기 들어 일제가 식용소 사육을 장려하면서 쇠고기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남은 뼈와 부산물로 탕을 끓여 파는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1924년 동아일보 기사에는 서울에만 설렁탕집이 100여 개가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렁탕은 저렴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로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렁탕에 곁들이는 김치로 깍두기가 선택됐습니다. 왜 석박지가 아니라 깍두기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당 입장에서 깍두기가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깍두기는 담그기가 쉽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깍둑썰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요. 대량으로 만들기에도 석박지보다 깍두기가 적합했습니다. 게다가 깍두기는 손님이 집어먹기에도 편합니다. 젓가락으로 네모난 덩어리를 집으면 되니까요.
얇게 저민 석박지는 젓가락으로 집기가 번거롭고 국물에 넣으면 금방 풀어져 버리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설렁탕 국물에 깍두기를 송송 썰어 넣는 그 조합도 이때 정착된 겁니다. 뽀얀 국물에 빨간 깍두기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그 장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100년 정도밖에 안 된 풍경인 거죠. 설렁탕집과 깍두기의 성공적인 결합은 다른 음식점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곰탕집, 순댓국집, 해장국집 할 것 없이 깍두기를 기본 반찬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할 때마다 깍두기를 접하니 사람들 인식 속에서 무김치는 곧 깍두기라는 등식이 굳어졌습니다. 석박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설렁탕집에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배추김치의 대중화도 석박지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1900년대 들어 결구배추 재배가 본격화되면서 배추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배추는 제법 귀한 채소였는데 이제는 서민들도 넉넉히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배추로 담그는 통배추김치가 김치의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되니 석박지의 존재 이유가 애매해졌습니다. 석박지의 특징은 무와 배추를 함께 담근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배추김치가 따로 있으니 굳이 석박지를 담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배추김치 따로, 깍두기 따로 담그면 되니까요. 무와 배추를 섞어 담그는 석박지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의 김장 문화도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야 하는데 이때 품이 많이 드는 석박지보다는 깍두기가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배추김치 담그랴, 무김치 담그랴 온 가족이 매달려도 시간이 빠듯한데 물을 얇게 저미는데 공을 들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깍두기만 담그다 보니 어느 순간 석박지 담그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단절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석박지를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미 생소한 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그지 않으니 자녀 세대는 아예 석박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자랐죠. 이렇게 불과 두세 세대 만에 석박지는 대중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가져온 식문화의 간편화 흐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간편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복잡한 조리법보다는 단순한 조리법이, 정성이 많이 드는 음식보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선호됐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칼질 솜씨가 필요한 석박지보다 누구나 쉽게 담글 수 있는 깍두기가 살아남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깍두기가 석박지를 밀어낸 건 깍두기가 더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의성에서 앞섰기 때문이죠. 맛으로만 따지면 석박지가 깍두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와 배추가 어우러지면서 나는 복합적인 맛, 얇게 저민 재료들이 양념과 하나 되어내는 깊은 풍미는 깍두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실제로 석박지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김치가 있었냐며 놀라워하죠. 배추김치와도 다르고 깍두기와도 다른, 그러면서도 둘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맛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의 아삭함과 배추의 부드러움이 한 입에 같이 느껴지고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국물까지 더해지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집니다. 석박지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전통 음식을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명맥은 이어지고 있죠. 한식 전문 연구기관이나 궁중음식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석박지를 중요한 전통 김치 중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몇몇 한정식집에서도 석박지를 반찬으로 내놓는 곳이 있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석박지를 담가 먹는 가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석박지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담그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덕분에 석박지 조리법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석박지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진 젊은 셰프들 사이에서 석박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투박하게 깍둑 썬 깍두기와 달리 얇고 정교하게 저민 석박지는 플레이팅 면에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파인다이닝에서 한식 코스의 일부로 석박지를 선보이는 곳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가보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석박지 담그는 법을 검색하면 제법 여러 레시피가 나오죠. 예전에는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특히 배추김치나 깍두기에 질린 분들, 새로운 김치 맛을 찾는 분들이 석박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박지를 한번 담가보면 깍두기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담그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섬세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물을 얇게 저밀 때 칼이 물을 지나가는 그 손맛, 배추와 물을 함께 버무릴 때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 왜 이 김치가 궁중에서도 사랑받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맛도 담그는 사람의 손맛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젓갈을 어떤 걸 쓰느냐, 고춧가루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무와 배추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점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의 석박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석박지를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전통 한정식집이나 궁중음식 전문점에 가시면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담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조리법 자체는 깍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물을 얇게 저미는 것과 배추를 함께 넣는다는 점만 다를 뿐이죠. 첫 도전이라면 무와 배추를 반반 정도 비율로 맞추시고 너무 오래 숙성시키지 말고 담근 지 2-3일 뒤에 드셔보시면 석박지 본연의 싱싱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김치라고 하면 당연하게 떠올리는 깍두기, 사실 그 전에 석박지라는 원조가 있었습니다. 무와 배추를 얇게 저며 함께 담그는 석박지는 조선시대 궁중과 반개서 사랑받던 김치였죠. 깍두기는 석박지에서 파생되어 나온 후배격 김치였습니다. 하지만 근대화와 외식 문화의 발달 그리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깍두기가 대세가 되었고 석박지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석박지의 역사는 우리 음식 문화의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효율성과 간편함이 중요해지면서 손이 많이 가는 전통 음식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현실, 석박지도 그런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그 가치마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